악몽 같은 목요일의 시작. 2006년 11월 13일 월요일. 정확히 일요일 저녁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였습니다. 맥주를 조금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집에 오니 저녁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몸이 무척 피곤하여 잠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조금 차가워진 느낌 때문에 잠이 깨었는데요. 시간을 보니 새벽 6시가 조금 덜 된 시간이더군요. 창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어버려서 방 안이 냉기로 무지 추웠습니다. 창문 닫고 보일러 온도 높이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는데 제가 삽을 한 자루 들고 산을 올라가서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산이라기보다 조그만 야산 같은 곳인데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예뻐 보였는데 전부 놀러 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많이 산만한 듯한 분위기였죠. 저 혼자 이상하게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곳만 집중적으로 파고 있었죠. 주위에 있는 작은 묘목들이나 주위 풍경이 확실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야산 왼쪽 옆으로 낡은 건물 한 채도 보였고요. 야산을 누가 개간했는지 층계가 져 있더군요. 제가 계속 땅을 파다가 아마 허리 정도까지 판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갑자기 삽에 뭐가 걸려서 확 들어올리니 거의 다 썩은 사람 시체가 하나 딸려 나오더군요. 긴 머리인 걸로 봐서 여성 사체 같았습니다. 놀라서 비명 지르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더군요. 가위 눌림은 아닌 것 같은데 한동안 머릿속이 우리하고 식은땀이 계속 나서 시계를 보니 8시 반을 가리키더군요. 정신 차리고 다시 세면하고 회사 출근해서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고 꿈은 까맣게 잊어먹었죠. 수요일 오전 A대 거래처 사장님의 부탁으로 건축부지 매입한 곳을 둘러보러 약속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식구들과 점심 먹고 거래처 사장님과 동행하여 건축 매입 부지로 갔습니다. 좁은 도로가 끝나고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어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어 올라가서 비탈길을 따라 야산을 올라갔죠. 사무실 식구들과 제잘제잘 이야기하다가 문득 푸른 하늘 한번 보고는 왼쪽으로 고개 돌리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꿈속에서 보았던 그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역시나 꿈속에서 본 그 야산 언덕이 분명했습니다. 전 숨을 몰아쉬고 제가 꿈속에서 땅을 파던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야산 중간쯤에 전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땅을 파던 그곳에 삽이 하나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삽 또한 제가 꿈에서 잡고 있던 삽이랑 똑같았습니다. 손잡이에 못이 튀어나와 땅을 파면서 걸리적 걸었었는데 꿈속에서 본 삽이랑 똑같은 삽이 확실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대충 이야기 듣고는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지방 사람이라 회사 일 때문에 서울로 출장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날도 회사 동료 2명과 1박 2일로 서울에 출장 나갔습니다. 첫날 거래처 사장님과 거나하게 술 먹고 새벽에 모텔 잡고 2시간 자고 다시 일 보고 온종일 피곤함에 찌든 하루였습니다. 저녁 간단히 먹고 서울 출발했습니다. 동서울 톨게이트 지나니 시간이 8시 가까이 되었더군요. 제가 어제 저녁 솔상사를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여 나머지 2분이 교대로 운전을 했고 전 뒷좌석에서 새우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중부 내륙을 타고 여주, 충주, 괴산, 문경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용인 휴게소 지나 중부 타기 전이었고 경부 쪽이면 대전 근처쯤 되었겠습니다. 그때는 9월 초쯤이라 많이 더울 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한참 새우잠을 자는데 한기가 느껴져서 너무 떨려서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한여름이라도 이렇게 새우잠을 자면 몸에 열기가 빠져나가서 추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창밖을 보니 많이 어두워졌고 저희는 가차선을 달리고 있더군요. 2분도 피곤하셨던지 천천히 운행하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담배 한 대 피려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반듯 빠른 속도로 차가 한 대 추월해 가더군요. 가차선 쪽으로 해서 그 차가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한 사람이 보이더군요. 가차선 쪽에 웬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핸드백을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지나치며 저와 거리가 거의 2m 상간이었기 때문에 차량 불빛으로 인해 얼굴 윤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 중반가량의 여성이며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더군요.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배 한 대 물고 피웠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그냥 숙취 때문에 그런 걸로 느껴졌으니까요. 창문 닫고 전 다시 자려고 엎드리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차 후면을 슬쩍 봤더니 차 뒤 트렁크 위에 그 여성분이 올라타 있더군요. 쪼그리고 앉아 양팔을 벌리고 차체를 잡고 있는 모습이 분명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연 놀라죠. 전 운전석을 불이 나게 쳐다본 후 다시 돌아다 보니 없더군요. 글은 이렇게 적는데 그때 순간은 얼마나 기겁하며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을 꿈벅하고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 뒤 트렁크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이 이야기에다가 뭔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거 분명했고 내가 헛것을 본 것 같지는 않고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는 두 분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지나서 중부 내륙으로 접어들어갔습니다. 여주 휴게소에서 한번 쉬자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마침 기름도 넣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주 휴게소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내려서 뒤 트렁크 쪽으로 가봤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더군요. 내가 헛것을 봤나 했죠. 그래서 피식 웃으며 담배 한 대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켰습니다. 라이터를 켜는 순간 주위의 어둠이 거치고 트렁크의 위부분이 밝아졌는데 손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뒷좌석을 잡고 있던 위치에 차가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조금 쌓였던 거였는데 분명 손자국이 딱 찍혀 있더군요. 다른 쪽도 확인해 봤는데 같은 위치에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순간 멍해지더군요. 그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시커멓게 확인이 안 돼서 지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오싹한 경험을 하고 난 뒤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용인 휴게소 다와갈 무렵 배고 고프고 소변도 마렵고 해서 들렀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앞에 교통사고 사진전을 하더군요. 아마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겠지만 햄버거 하나 사들고 먹어가면서 후토 보다가 9월 X1 가차선 주행 사망사고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피러스가 가차선을 주행하여 잠시 고장 주차 중이던 아벤떼 승용차를 추돌하고 보장수 신호를 보내고 있던 여성을 치어 즉사케 했다는 사고였습니다. 사고 장면 사진을 보다 놀라서 입에서 햄버거가 떨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진에서 사망한 여성 사체는 삐져나온 하늘색 원피스 입고 있고 도로 위로 뒹굴고 있는 풀로 없던 핸드백과 사고 차량 아반떼에 부서진 운전석 룸미러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 여성은 저번에 제가 본 그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검은색 오피러스인데 그때 제가 탔던 차도 검은색 오피러스이었습니다. 대충 날짜를 보니 저희가 그때 당시 사고 난 뒤 일주일 후였던 것 같네요. 기어집 지붕 위에 소복력. 제일 처음 목격한 귀신.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때 전 국민학교 때였고 정확히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 집은 시골집이어서 앞마당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원체하고 사랑채 정도 있는 일반 기와집이었죠. 근데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옛날부터 저녁 때는 아주 곤란해했죠. 특히 그 시절 그 유명한 전설의 고향을 본 날이면 백에 백 화장실에 못 갔죠. 저희는 이남 일녀입니다. 정말 못 참으면 하나가 망봐주고 앞마당에서 일처리를 했죠. 다음날 앞마당에서 이쁜 떡무더기 발견될지라면 아버님에게 치도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의 초입 때였습니다. 전 여느 때와 같이 너무 어둡고 날씨도 추워서 화장실 가지 무척 싫었습니다. 큰일도 아니고 작은 일이어서 다음날 흔적도 안 남을 거라 생각하고 앞마당에서 작은 볼일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한창을 보던 중 갑자기 뒷등골이 서늘하고 귀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기가 드는지 매우 오싹했습니다. 볼일다 보고 뒤돌아섰는데 저희 기와집 지붕 위에 분명히 달빛을 받아 뭔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의 여인이었는데 상체는 분명 보였는데 허리 아래 부분은 뿌옇게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이것이 기와지붕 가래를 냅다 후다닥거리며 뛰어가는 건지 날아가는 건지 휘리릭 빠른 속도로 내빼더군요. 그러더니 옆사랑채 지붕 위로 훌쩍 튀어오르더니 반대편으로 후딱 사라집니다. 전 한 10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곧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너무 겁을 먹어서 한동안 방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큰일 보러 가기 무서워서 어머니 손잡고 갔더랬죠. 그때가 제가 처음 귀신을 목격한 때였습니다. 주차장의 소년체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3동안을 자전거로 통학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방과 후 자전거로 학교를 나섰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명과 함께 자전거로 통학한지라 우리는 삼총사라고 불렸습니다.
저희 집까지 3군데의 버스 정류장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3명은 누가 빨리 가나 경주를 늘 합니다. 그늘도 여느 때와 같이 작건거 경주를 했습니다. 제가 늘 꼴등을 합니다. 다리 힘이 약한가? 작건거가 안 좋은가? 그날은 오기가 나서 젖먹던 힘까지 다 빼내서 무지막지하게 질주했습니다. 평시 시골도로라 차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버스 정류장을 지나던 순간 눈앞에 축구공이 또글 굴러 나옵니다. 더불어 웬 꼬마애가 같이 튀나옵니다. 순간 급브레이크에 ABS가 없는 내 작건거는 오만상 롱트림을 합니다. 뒷바퀴가 휙 돌아가더니 한 바퀴 역회전을 먹은 다음 거칠은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옷이 아픕니다. 가방은 노츠불시되어 노트랑 교과서랑 공중부양을 바닥 부려칩니다. 필통이 터져서 볼펜들이 아스팔트 위를 떼굴떼굴 난리도 아닙니다. 다행히 어디 부러진 곳은 없습니다. 꼬마애도 안 치였고요. 멍하니 주저앉아 있어 꼬마를 보니 축구공을 들고 겁먹은 표정입니다. 그때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득달같이 달려 나오더니 저를 향해 갖은 욕설을 퍼붓습니다. 무슨 자전거를 그따구로 타냐고. 하마터면 애 치일 뻔했다고요. 허참 기도 안 차서. 전 도로에 위험하게 공놀이 하지 못하게 하라고 주의를 주었죠. 아주머니 들은 채도 안 하고 저만 갈고네요. 전 흩어져 있는 저의 부속물을 챙기며 꼬마를 보았죠. 어머니 옆에 딱 서서는 겁먹은 표정이더군요. 전 다 추스르고 떠나면서 조용히 위험하니 도로 위에서 놀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주머니 적반하장이라고 마구 떠들면서 손찌검할 준비태세까지 갖추더군요. 이 사건이 있은 즉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우리 3명은 달리기를 합니다. 두 번째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오자 먼저 사람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통과할 수 없어 자전거 내려 끌고 갑니다. 군중들의 웅성이는 소리 사이로 절규 비슷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점퍼에 덮여있는 아들내미 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집의 아들내미 외아들인데 그럼 저번에 저랑 부딪힐 뻔한 그 애인 것 같습니다. 애고 점퍼에 온통 피바다입니다.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곤란한 듯 담배만 뻑뻑 피대는 걸로 봐서 버스에 치인 것 같습니다. 사이렌 소리 요란하게 들리고 곧 경찰이 옵니다. 저희는 그 경찰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듣습니다. 역시나 제 추측이 맞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라 버스가 손님 태우고 막 출발하는 찰나에 애가 축구공 주우러 뛰어들었답니다. 엉겹결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늦었다는군요. 동네 사람들 다 뛰어나와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아주머니만 바라보더군요. 애고 그렇게 애 주의시키라 했건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구멍가게는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2 때였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곧 여름방학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았을 무렵 우리는 심히 들떠 있었죠. 집에 가는 일이 그렇게 신났습니다. 지금은 방학이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제 거인 양 너무 좋았죠. 그때는 보충 수업이니 학원이니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일단 오늘도 또 달리기 시합입니다. 신나게 밟아대고 있더랬죠. 두 번째 정거장에 다다랐을 때 마침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우리 반 한 학생이 갑자기 저를 막아서는 바람에 급히 핸들을 꺾고 겨우 넘어 지는 것을 모면했습니다. 덕분에 또 꼴찌에서 쭈쭈바 사게 되었지만 녀석이 그걸 노리고 일부러 막아선 거였습니다. 순간 열이 팍 올라서 자전거를 유턴해서 주위에 주먹만한 돌멩이를 주저 들고는 그 녀석을 향해 던졌죠. 맞으면 최소 중상입니다. 그리고 내뺐습니다. 그때 와장창하고 뭔가 뽀샤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휙 뒤돌아보니 녀석이 제가 던진 돌멩이를 냅다 피하고 화공을 가른 돌멩이는 속절없이 그 구멍가게의 유리창을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좆됐다 하고 후딱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가 몹시 안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땀에 홈빡 젖었더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슬쩍 보니 그 집 유리창이 보기 좋게 박살나 있더군요. 그날은 학교에서 신나게 공부하고 신나게 놀고 방과 후 반대항 축구 몇 게임 뛰었습니다. 날이 조금 어둑해서야 끝났습니다. 축구 때문에 그날은 저 혼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에 이르러 그 구멍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범인이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 것처럼 저 또한 아무도 없는 집이라 유리창이 깨져도 누구 하나 치울 생각도 안 합니다. 유리 조각이 그대로 흩어져 있습니다. 전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아무도 없어서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유리 조각만 치우면 누가 범인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었으니 완전 범죄를 꿈꾸며 증거인멸 작업이었죠. 한창 유리 조각을 다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문득 깨진 유리창 사이로 내부가 비춰졌습니다. 날이 벌써 어두워졌기 때문에 안에는 너무 어두워 안 보였습니다. 다른 거울에도 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어서 낮에도 안이 안 보입니다. 마지막 유리 조각을 주워들고 일어서는데 마침 버스가 라이트를 밝히며 달려옵니다. 버스 불빛 때문에 주위가 확 밝아오자 그 깨진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근데 안쪽에 툇마루 비슷한 곳이 있는데 분명 거기에 뭔가 사람이 있는 듯한 형상이 들어오더군요. 버스가 사람이 내린다고 멈춰서 있어서 불빛이 있는지라 자세히 보려고 구멍 안을 살폈습니다. 안구가 어둠에 적응이 조금 되자 안에 있는 툇마루에 웬 꼬마가 걸터 앉아서 손에 장난감인지 뭔지 모를 물건을 들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더군요. 전 누가 애 혼자 이 먼지 구덩이에서 놀고 있나. 좀 더 보는 순간 전 심장이 골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애는 마루에 걸터 앉아서 발을 아래 위로 흔들고 있었는데 제 길쓴 바로 밑에 축구공이 놓여 있더군요. 제기랄 저번에 축구공 때문에 죽은 그 꼬마 애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온몸이 쩌릿쩌릿 부들부들 거립니다. 애고 마침 버스도 부르릉거리며 출발합니다. 전 죽어라고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쫓아 내달립니다. 저 버스 불빛 놓치면 나 오늘 귀신한테 죽는 기다. 집구석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 꼬마애가 저를 따라온다는 압박감이 시달렸습니다. 대문 잠그고 집에 있는 불 모조리 다 켜놓고 TV 볼륨 입맛이 높이고 우리 멍멍이 군단 불러서 가득 쳤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우락부락한 순수 열통의 신체 건장한 똥개가 3마리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 쉘이 뭔 지랄이야 한 듯 쳐다보십니다. 어린 마음에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봅니다. 역시나 미친놈 별지랄을 다 한다는 표정으로 절 보십니다. 들어가서 숙제나 하라는 엄한 형벌이 곧바로 떨어집니다. 책 펴놓았는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때의 충격이 머릿속에 맴맴 돕니다. 어린 마음의 충격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그곳을 지나칠 때는 뭔가가 저를 지켜본다는 생각에 오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네요. 방학 직전이라 학생들이 너무 들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내일이 방학이었습니다. 수업 진행은 안 되고 하루 종일 멍합니다. 방학이지만 기분이 안 납니다. 종례 끝나고 애들 비명 지르고 난리입니다. 삼총사가 모여서 숙덕 공론을 한참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사건살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냅니다. 이 두 녀석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지막지한 호기심을 보입니다. 전 속으로 이놈들아 니들이 직접 한번 봐봐라. 그딴 호기심에 충만한 둔댕이를 굴려댈 수 있는지. 이 두 녀석은 추모군과 임모군입니다. 임모군은 순진무구한 녀석이고 추모군은 약간 끼가 있는 녀석입니다. 당연 임모군은 믿지 못한다는 표현 일색이고 역시나 추모군은 확인사살을 해봐야 한다는 계련찬 표정입니다. 막 그곳을 지날 때 추모군 자전거 딱 세우더니 그 구멍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서 눈동자를 박습니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야 벌건 대낮에 귀신이 보이냐. 깜깜한 밤에나 귀신이 오지. 야 재수없다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 중2여름 방학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계획표대로 실천하다가 이내 흐지부지 됐습니다. 방학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전 전 아직 잠에 취해 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대문관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며 부스스 일어나 나가보니 추모군입니다. 야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녀석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본능적으로 감이 옵니다. 왜? 네 표정이 이상해. 그게 너 있잖아. 방학 전에 우리한테 한 말 구멍가게 귀신 이야기. 응, 왜 귀신 봤어? 응. 그래. 우와 너도 봤어. 내 말이 맞지? 추모구나. 방학 당시에 제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었고 믿을 수 없는 말이라 생각하고 집에 와서 신나게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형님이랑 이야기 와중에 문득 그 귀신 이야기 나오게 되었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형님은 못 믿겠다며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냐며 마구 웃더랍니다. 추모군도 맞다고 맞장구 치는데 이 형님이 그러면 우리 확인하러 가볼까? 라고 하더랍니다. 추모군도 오케이 하면서 둘이 저녁에 후레쉬 하나 들고 거길 갔더랍니다.
막 도착해보니 느낌이 꺼림직해서 그만 가자고 말하자 형은 여기까지 와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야지라면서 손전등으로 그 구멍 안에 비추더랍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이리저리 비춰보던 형님이 갑자기 야 저거 뭐야? 저기 뭔가 있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길래 주무군도 호기심에 그쪽을 봤더랍니다. 고요하게 움직임이 없는 가게 내부에 단 하나의 움직이는 뭔가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바닥에 뭔가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 손전등으로 그 물체를 따라가며 비투니 축구공이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축구공이 저 혼자 스스로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둘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는데 축구공이 가게 진열대 모서리 쪽에 부딪히더니 멈추더랍니다. 둘이 전전긍긍 사색이 되어 있는데 깨진 유리 구멍에 둘이 얼굴을 쳐박고서는 손전등이 흔들흔들 형님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 중 그때 쇼킹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갑자기 진열대 모서리 코너 한쪽에서 조그마한 손하고 팔뚝이 튀어나오더니 축구공을 돌돌 굴려서 진열대 안쪽으로 살살 당기더랍니다. 둘이 비명 지르고 내빼는데 형이라는 작자는 동생은 어찌됐건 도망가더랍니다. 추모군은 죽어라 형님아 같이 가자 하면서 쫓아갔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생각도 안 나고 집에 오자마자 이불 보자기 뒤집어 쓰고 달달 떨었답니다. 그날 저녁 형님하고 둘이 끌어안고 잠도 못 자고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는군요. 추모군은 저한테 사정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추모군은 정말 그 꼬마애가 귀신이 되어 그 가게에 있다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신나야 할 방학이 왠지 모르게 씁쓸합니다. 일요일 오전 우리 순수 열통 가드삼이 마구 지저댑니다. 비록 동계라는 좋지 못한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도계라고 낯선 사람이 옳지라면 주인께 보고 차원에서 신나게 짖습니다. 아이고 내 똥강아지들 아유 내 새끼 외할머님이십니다. 할머니, 오령제는 너무 반가워서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 저희 집에 오실 때 빈손이 아닌 우리가 오라는 그 무엇을 꼭 선물로 사가지고 오시기 때문이죠. 할머니가 주신 선물은 축구공입니다. 전 섬찟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꼬마의 축구공이랑 아주 똑같은 모델입니다. 아마 먼저 번에 저희 어머님이랑 통화하실 때 반대항 축구니 뭐니 해서 제가 축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께서 손자 축구한다고 축구공을 사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동생이랑 신나게 축구공으로 한판 땡기고 자전거에 축구공 실고 동네 친구들에게 축구 한판 하자고 연락망을 이용해 연락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쯤에 학교 운동장에 모이기로 합니다. 저는 시간이 좀 남아서 먼저 학교로 갑니다. 방학이라 그런지 운동장이 썰렁합니다만 몇 팀이 벌써 한 게임 하고 있습니다. 전 제 축구공으로 열심히 벽치게 됩니다. 그때 시합 중이던 팀에서 공볼이 저한테 옵니다. 전 무심결에 그 축구공을 걷어차려고 하다가 보니 헉 제 축구공이랑 같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 꼬마의 축구공이랑 같다는 이야기죠. 이 축구공 모델이 귀한 거여서 좀처럼 보기 힘들죠. 특히 제가 이 중학교에서 축구공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 모델은 처음이거든요. 모델이 좀 특이합니다. 흰색 오각형에 검은색 오각형이 들어가 있는데 내면의 중심은 특히 파란색 오각형이 들어가 있어 눈에 팍 튀는 모델이거든요. 호기심이 왕창 나는 순간입니다. 그쪽 팀 축구 끝나기를 기다려봅니다. 왜냐하면 축구 끝나면 축구공 임자가 축구공 가져갈 테니 말입니다. 조금 있으니 축구가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한 녀석이 축구공을 챙기더군요. 전 실실 그 녀석에게로 갔습니다. 다행히 1학년이더군요. 오이 너 이리 와봐. 그 녀석은 무언가 싶어서 삐질삐질 오더군요. 축구공 가지고 있을 정도의 애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요즘이야 축구공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 구하겠지만 저희 때는 축구공 하나 가지기도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저희 반에도 축구공 가진 녀석들이 5명 미만이었거든요. 너 축구공 어디서 났어? 혹 삼거리 구멍가게 안에 있던 축구공 아니냐? 그 녀석이 화들짝 놀라며 자기 어머니가 사주신 거라고 빡빡 우기더군요. 너 조심해. 그 가게 축구공 함부로 건드리다가는 큰일 난다. 그거 임자 있는 거야. 그 집 빈집이라고 들어간 거냐? 제가 추측성 질문을 해대자 이 녀석 한사코 우깁니다. 전 의구심이 팍팍 들었지만 물증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겁을 좀 주기로 합니다. 임머 그 축구공 귀신 거야. 너 알아 그 집에 꼬마 하나 있었는데 그 축구공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 축구공 갖고 놀지 마라. 귀신 찾아간다. 저 또한 무실결에 말해버렸습니다만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저도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녀석을 보내고 혼자 놀다가 시간 되어 애들이 하나둘 모여서 오후 늦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마침 우리 팀에 축구공 가진 게 저뿐이었으므로 애들이 시간 날 때마다 연락할 테니 축구하자고 합니다. 저 오케이 발의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칠 뒤 또 친구들 연락 와서 한 게임하러 학교 갑니다. 벌써 애들끼리 놀고 있습니다. 축구공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 것이랑 같은 모델. 정말 이 축구공 너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야, 니들 그 축구공 어디서 났어? 그 공은 저 철봉대에 있는 운동장 구석에 굴러다니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저 대충 짐작이 파악하지만 어떻게 못해봅니다. 이거 먼저 주준 사람이 임자이던 시절이니까요. 그날은 축구에 집중을 못합니다. 축구 끝나고 돌아갈 쯤에 그 축구공 주진 녀석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공이 그 축구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번에 그 축구공 가진 1학년 녀석이 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1학년 녀석이 그 구멍가게에서 축구공을 빼앗음이 분명했습니다. 전 대충적인 사실을 그 녀석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뭐 다른 반 학생이지만 워낙 좁은 시골 학교라 알 건 다 아는 것인지라 그 녀석 별 미친 소리 다 한다는 표정으로 축구공 들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방학은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부모님께 영어 성적 올리라는 특명도 떨어져 있어서 방콕 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랬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먼저 번 축구공 준 박군이었습니다. 전 나름대로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녀석의 이야기인즉슨 제 말을 듣고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축구공을 집에 텐마루 안쪽에 넣어 놓았다. 하루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축구공이 탁탁 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텐마루 안쪽에 넣어 놓았던 축구공이 마당 쪽으로 나와 있더라. 흠칫해서 다시 축구공을 제자리에 넣어놓고 잠을 잤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축구공이 대문 앞까지 굴러가 있더라. 집안 식구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축구공에 손댄 일이 없다. 그래서 축구공을 들고 학교 가서 원래 있던 곳에 버렸다. 학교에서 빈둥빈둥거리며 누가 주워 가기를 바랬는데 어떤 녀석들이 학교 놀러 와서는 주워 가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학교 가보니 그 축구공이 버려진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놀래서 지켜보니 또 다른 녀석이 축구공 가지고 놀더니 주워 가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전 삼총사를 집합시켰죠. 이제부터 일어난 일을 대충 정리하고는 우리가 그 축구공을 찾아서 원래 있던 곳에 갖다 놓자였습니다. 먼저 그 축구공이 진짜 그 구멍가게 축구공인지 확인차 그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빈집이 된 지 몇 개월째라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원래 깨진 유리창 조각을 누가 말끔히 제거해버려서 저 정도의 몸집을 가진 아이라면 얼마든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세 명은 대낮이라 조금 무서웠지만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인해보니 바닥에 먼지 위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는 걸로 봐서 누가 들어왔음을 짐작했습니다. 역시나 축구공이 없습니다. 동네 애들이 얼핏 축구공을 보고 가지러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축구공이 확실함을 알고 이제 그 축구공을 찾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몇 날 며칠 그 축구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마는 방학이 반 정도 지나갈 때까지 오리모 중입니다. 그 정도쯤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엄청난 바람도 불고 강물이 넘쳐서 홀라당 집이 잠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 근처는 고지대라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물에 잠기고요. 학교에서 소집일이 걸렸습니다. 수해 복구 차원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 전원이 동원령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한 지역에 쓰레기 정리차 학생 전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완전 진흙투성이의 문제 그 축구공을 발견했습니다. 전 그 축구공을 잘 주워 놓았다가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수세미에 빨래비누 묻혀서 잘 씻었습니다. 내일 그 구멍가게에 갖다 놓기로 하고 우리 삼총사는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그 축구공을 가져가기 위해 마당 안쪽 구석을 보았습니다. 어라, 분명히 여기 놓아두었는데 안 보입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제 동생 두 녀석이 두 개의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꿰뚫어 보니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립니다. 어제 잘 씻어두었는데 둘 다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어느 게 그 공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에고 어디 흠집이라도 확실히 눈도장 찍어 두었으면 됐는데 지금 보니 두 개 중 어느 것이 그 공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친구 두 명을 불러서 보게 했는데 두 녀석도 좀처럼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찍어서 그 구멍가게 툇마루 안쪽에 확실히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애들 눈에 띌까봐 깊숙이 숨겨놓았죠. 그렇게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만 혹시나 공이 바뀌었지 않을까 하는 속내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아주 깨끗이 씻어서 제 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재미있는 TV에 정신이 팔려서리 깔깔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만 여하튼 무지 웃긴 코미디 프로였던 것으로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말이죠. 한창 배잡고 웃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저놈의 개들이 왜 저리 지저대는 거야 라고 생각한 순간 뜨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동생이랑 어머니랑 가족들이 다 있는데 부모님은 시간 되시면 사랑채로 건너가셔서 두 분이 주무시고 우리 삼형제는 큰 방에 잠을 자고 마루를 건너서 하나 있는 방은 제 공부방 겸 손님들이 오시면 주무시는 방입니다. 문제의 공은 그 공부방에 넣어두었거든요. 그때는 요즘처럼 맘 놓고 TV도 볼 수 없던 때였습니다. 일단 9시 뉴스만 나올 때쯤이면 저희는 찌그러져야 하거든요. 그때 이후의 방송은 어른 시간대라서 알아들은 못 본다는 그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생활했으니까요. 저희 삼형제는 큰 방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까지 장난질에 전념했죠. 오당탕 쿵쾅 몇 번 분탕질 치다가 지치면 이불 깔고 모기장 치고 과수원이라 풀벌레 소리 요란합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가드 3마리가 계속 짖어대더군요. 철없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참 잠자는 것에 몰두하다가 몇 시인지 모를 깜깜한 오밤중에 잠이 깬 것입니다. 오줌부가 가득 찼네요. 방을 벗어나면 발이 앞마당입니다. 화장실 갈 엄두도 못 내고 앞다당에 내려가서 일 처리합니다. 하풍도 나오고요. 조금 무서워서 일부러 큰 방문 활짝 열어놓고 나왔거든요. 일 보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 공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둠에 너무 묻혀 있어서 나올 때는 안 보이더니 어둠에 눈이 조금 적응이 되자 확연히 보였는데 공부방 문이 반 정도 열려져 있더군요. 문이란 게 옛날 기와집이라 문살에 문풍지 붙여놓은 미닫이 문입니다. 이게 반 정도 열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순간 갈등합니다. 닫을까 말까, 그냥 가서 닫을까? 아니면 그냥 잘까? 그 찰나에 무지 고민합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정말 더운 여름입니다. 근데 이 오싹한 기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시발 나도 사나이다 뭐가 무서워. 그냥 확 달려가서 팍 닫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는 거다. 전 심호흡하고 일부러 발자국 소리도 크게 내고 척척 걸어갑니다. 막 문 앞 마루까지 왔습니다. 전 그 선택의 순간을 무지하게 후회했습니다. 책상 위에 얹어 놓았는데 굴러떨어지면서 방바닥에 충돌해서 통통 튀는 그 상쾌한 파열음.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전 큰 방을 향해 초인적인 힘을 실어 몸을 날립니다. 큰 방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시켜 몸을 날렸습니다. 발에 그나마 위태하게 걸려있던 슬리퍼가 공중에서 춤을 추며 곤두박질 칩니다. 못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왜 애국가인가 하면 방학 전에 갑자기 국어선생에게 지목당해 애국가 4절까지 불러보라 했는데 2절까지 부르고 다음 3, 4절은 몰라서 손바닥을 맞았거든요. 그게 기억이 남아서 내 애국가를 4절까지 주절거리고 다녀서 그 와중에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마구 불렀습니다. 옆에 신나게 잘 자고 있는 막내 남동생 꼭 붙잡고는 그렇게 뒤치다거리다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정말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부모님 농약 치시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생들은 아직 한밤중입니다. 전 후딱 공부방으로 터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부모님이 닫으신 것 같습니다. 문이 드르륵거리며 열립니다. 두 눈은 먼저 그 공을 찾습니다. 방 한쪽 구석 장롱 귀퉁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저는 순간 오만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공이 박힌 것인지 아닌지를, 어제 왜 그 순간에 공이 책상 위에서 굴러떨어졌는지를, 그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는 삼총사를 집합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공이 박힌 느낌이다. 주모구나.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조금은 머리통을 굴려 생각해낸 것이 그럼 오늘 저녁 그 공을 한 번 더 주시하자.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놈이 그 공을 책임지고 관찰하는 거다. 제가 걸렸습니다. 주모군과 임모군은 기대만 방의 눈초리로 저를 위로합니다. 야 무조건 오늘 저녁 잘 봐라. 그렇게 해서 그날은 구슬치기로 소일하다가 점심 때우고 오후쯤에 집에 복귀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때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자비리 시키십니다. 똘똘아, 양파 3개만 벗겨다오. 전 창고에서 양파를 꺼냅니다. 그때 뭔가 제 두 눈을 자극하더군요. 그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양파를 담아 놓은 빨간 그물망입니다. 전 그물망 속에 담긴 양파를 모두 쏟아내고는 그 속에 축구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문 앞 감나무 위에 그 그물망을 매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과수원이라 일부러 개를 키웁니다. 서리 방지용이죠. 대문 앞 감나무 아래 한 놈, 과수원 가운데 오두막에 한 놈, 그리고 돼지랑 염소 있는 외양간 있는 곳에 한 놈. 이놈들 웬만하면 묶어둡니다. 이 녀석들 풀어놓으면 지도 새도 모르게 자손을 번식시키는 행위에 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계집 위에 올라가서는 손 닿는 가지 위에 매달았죠. 그럼 오늘 저녁은 무사히 넘기겠구나 하는 단순 명료한 생각이었죠. 그날 저녁은 왠지 꿀맛이었다는.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루하게 지내다가 축구 한 게임 연락이 옵니다. 아니, 정확히 야구 한 게임이었죠. 다만 혹시나 모른다고 축구공을 가져오라네요. 전 그 그물망에 든 축구공 자체를 자전거에 묶고 학교로 출발했죠. 역시 축구보다는 야구가 재미있습니다. 세 팀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두컴컴해 져서 이제 집에 가려고 제 자전거 쪽으로 와보니 불사. 누가 축구공을 훔쳐갔는지 자전거에 매달아 놓았는데 사라지고 없더군요. 전 속으로 시원섭섭했습니다. 여차하면 그 구멍가게 툇마루 안쪽에 숨겨놓은 축구공을 다시 꺼내면 될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과제물 정리한다고 머리 싸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찾아왔네요. 그 녀석 일전에 그 1학년 학생입니다. 어찌해서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그 녀석 손에 그 축구공이 들려 있습니다. 전 그 녀석의 말을 듣습니다. 그 녀석이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축구공 그 구멍가게에서 빼낸 것은 지 동생이고 저도 그때 그 구멍가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호기심에 그 가게 들여다보다 축구공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학교에서 저와 만나서 그 사실을 듣게 되었고 겁도 나고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학교 운동장에 은근 슬쩍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녀석 집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약간의 치매가 있으셔서 감방을 받고 계신 상태라는데 이 할머니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였습니다. 한날을 저녁에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할머니 방 쪽에서 뭔가 두런두런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손 주웠다고 대문 열어라라고 고함도 치시고 그냥 가족들은 치매 증상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한날은 할머니에게 그 손주에 대해 소상히 물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치매 있는 할머니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 구멍가게에 웬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보니 원래 그 가게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구멍가게 몇 번 물건 사봐서 주인 아주머니 얼굴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때 영정에 향 피우고 있었는데 그 사진 속의 애가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애랑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서워서 그 공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빠져서 방학 내내 그 공을 찾았고 그날 내가 야구한 날 제 자전거에 매달려 있는 공을 발견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그 공이 워낙 특이한 공이라 그 공인 줄 알고 제 자전거에서 훔쳐서 달아놨다는군요. 그래서 다음날 그 공을 돌려주려고 그 가게에 갔는데 그 깨진 구멍으로 축구공을 던져 놓을 찰나 이미 안에 축구공이 있더랍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도망쳤다는데 어제 임모근이 공을 들고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혹시나 해서 저의 집을 가르쳐주고 훔쳤다면 돌려주라고 했다는군요. 여기까지 그 녀석의 이야기를 듣고 공을 돌려받았습니다. 계약하기 이틀 전 저는 찝찝해서 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공이 그의 공이라면 제 공이랑 바꿔야 하니까요. 그 구멍가게 가보니 그 구멍을 누가 신문지로 막아 놓았더군요. 자물쇠도 새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하니 전 신문지를 빼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공은 툇마루 위쪽에 있더군요. 저는 제가 들고 있는 공이랑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어 나오는데 웬 아주머니가 제 머리털 잡고 당깁니다. 너무 아파서 기겁을 합니다. 이 아주머니 인정사정 없이 머리를 잡고 흔드는데 환장할 노릇입니다. 전 고함을 빽빽 지르고 어우적거리니 이 아주머니 귀사대기까지 날리더군요. 전 너무 억울해서 막 울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귀신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섭고 기가 막혔습니다.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마구로 대자 이 아주머니 축구공을 확 낚아챕니다. 에휴. 이 아주머니 제가 축구공을 훔쳐나온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그것도 죽은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축구공을 훔쳐나오는 것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랑 여차저차해서 조금 이야기가 통할 쯤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 말이 맞는지 가게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축구공을 확인했고요.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데 아주머니 막 우시더군요. 이야기 다 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를 잡아 세우십니다. 그리고 미안하신지 마침 점심때라 저를 데리고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십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생각이 나셨는지 저에게 자전거 사고 그때 그에 맞냐고 하십니다. 전 네라고 대답했죠. 아주머니께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축구공을 들고 집에 왔죠. 집에 오는 길에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축구공을 들고 있으니 빌려달라고 난리네요. 너무 졸라대는 바람에 빌려주었지요. 계약 첫날 등교하는데 그 구멍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아, 국거리를 하는군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차원에서 며칠째 국거리를 하는 중이옵니다. 저도 정말 잘 됐다 했죠. 근데 국거리 하는 상차림에 축구공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불만 많던 방학은 후딱 지나갔습니다. 계약 후 이틀째인가 막 종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먼저 번 축구공 빌려간 친구가 축구공을 주고 갔습니다. 이 녀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전 미처 깊이 생각할 짬도 없이 집에 돌아왔죠. 막 축구공을 드리블하면서 마당 쪽으로 실실 달려오는데 우리 집 가드 1호가 제 앞을 딱 막아서더니 글쎄 이 녀석이 공격적인 모양을 취하면서 제 축구공을 노려보며 흰 앞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더군요. 아무리 똥개지만 지금까지 주인 앞에 단 한 번도 으르렁거린 적이 없는 순진한 놈입니다. 저의 모든 촉각이 곤두서고 스탑모션이 돼버렸죠.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스쳐갑니다. 제가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녀석 잘못하면 물기라도 할 작정인 모양입니다. 딱 축구공을 노려보며 막아서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전 그 길로 되돌아 나와 그 구멍가게를 향해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 공이 그 꼬마의 진짜 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 국거리도 끝나고 가게 내부는 깨끗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가게 안에 공을 던져 넣으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서 전 학교 소각장으로 작건거를 돌렸죠. 반가우라 마침 소각장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고 불에 타는 물건은 다 이렇게 소각했거든요. 전 주저없이 그 축구공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건거를 몰고 나와 버렸죠. 땅 안은 공기울림이 터졌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크게 들리더군요. 아마 축구공이 불에 타서 터진 걸 겁니다. 한동안 축구공 공포에 시달리면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곧 그 일을 잊고 평상시와 같은 개구쟁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인가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문든 축구공 이야기를 하시길래 잊어버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추억과 함께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어떠하시나요? 중학교 때를 거쳐 이번엔 고등학교 때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쓰면서도 한편으로 웃깁니다. 무슨 남들이 보면 너는 귀신과 함께 세상 살았나 하고 오해받겠네요. 나 여기 있어. 켠.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쯤이면 신경이 무지 날카로워져 있을 때입니다. 저도 고3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부모님의 바램과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직행, 4시간 정도 수면하고 다시 새벽 등교를 했습니다. 이 1년이 너무 길게 느껴 지던 때였습니다. 바야흐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7월달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야산을 끼고 있답니다. 특히 운동장은 야산을 까가 만든 거라서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이랍니다. 담장이 없지요. 바로 올라가면 산이랍니다. 여름철이라 날 저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늘도 오전을 넘어 도시락 까먹고 오후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가는 비가 졸졸 내리더니 곧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돌변했답니다. 그때가 제 생각에 교련 수업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수업으로 대체되었죠.
사실 3학년 학생들은 교령과 체육이 수업에 편제되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가끔 체력 단련 차원에서 축구나 구기 종목을 하기도 하지만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하늘이 시커멓게 되었고 간혹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뇌성이 울렸죠. 전 3학년 일반으로 3층입니다. 제 자리가 창가 자리라 고개만 돌리면 학교 운동장이 가시권내로 잘 들어옵니다. 건물보다 운동장이 고지대라 2층 정도 높이의 운동장이 있답니다. 전 3층이니 운동장 전체를 잘 볼 수 있죠. 교련 선생님은 자율학습을 시켜놓고 독서를 하고 계셨죠. 애들은 저마다 공부한다고 숨소리만 씩씩 나고 있었고요. 전 몸이 찌푸둥하여 기지개를 함켜고 잠시 비구경에 빠져봅니다. 번개가 운동장을 환하게 밝히면 화광하고 뇌성이 떨어지는 장관이 나름대로 운치 있어 보이더군요. 한참 운동장을 주시하는데 뭔가가 사람 형체인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특히 번개가 칠 때마다 더 또렷이 보였는데요. 사람 형상이 분명했습니다. 뭐 수희 아저씨나 학교에 관련된 사람이겠거니 했죠. 저도 이만 고개를 돌려 상문 종합을 펼쳤습니다. 제가 영어가 무지 약해서 거의 영어 공부에 매달렸죠. 상문 종합 영어 너덜너덜할 때까지 봤지만 개뿔. 점수는 맨날 고자리 전 국어, 일본어, 역사 쪽 과학 쪽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뽑아내는데 이상하게 영수한테만 쥐약이었습니다. 제가 수학적인 머리가 너무 나빠서 수학은 아예 포기하고 그나마 영어로 점수 보충하려고 했었죠. 담임도 다른 과목은 설대 수준인데 영수만 전문대 수준이라고 늘 픽팍했으니까요. 선생활 리보니 수학은 아예 포기하고 영어라도 꽉 잡아라 하더군요. 빗줄기 소리 우란하게 적적거립니다. 쉽게 말해 물 따르는다는 사투리를 많이 쓰죠. 정말 물 따르듯이 귀가 퍼부어댑니다. 소리도 시원하게 정말 기 많이 오네 하며 고개를 돌리는데 아까 본 그 사람이 또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조금 이상한 게 아까 거의 10분 전 정도에 보았던 그 위치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요? 라는 의구심이 팍 듭니다. 다른 사람은 공부에 열중하느라 정신이 없어더라네요. 교련생님도 독서 삼매경에 빠져 정신이 없고요. 어라 하면서 자세히 보는데 운동장 100m 트랙이 끝나는 지점에 분명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거의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저희 건물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교실이랑 거리가 거의 150m 정도라 사람이 손가락 크기 정도로 보이지만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더 또렷이 보입니다. 혹 사람 비슷한 뭔가가 서 있는 것도 의심을 해봤지만 팔다리 확실히 보입니다. 어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 무시하고 계속 공부합니다. 수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봅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환장할 지경이 되어 갑니다. 얼마 안 있어 종이 울리고 휴식 시간이 돼갑니다. 애들 북적북적 거리죠. 전 주위에 앉아있던 애들에게 사람이 저기 50분이나 서 있다고 말했죠. 어디? 글쎄 저기 100m 끝나는 오른쪽 모서리에 창각에 앉아있던 애들이 제 말에 우르르 창가로 몰려듭니다. 한 1분 정도 주시했나요? 없습니다. 종치기 5분 전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곳에 없어져 버렸군요. 애들은 에이 뭐야 궁시렁거립니다. 아니다 분명 봤다니까. 분명 있었다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죠. 그날도 늦은 저녁까지 장학이 계속되었고 9시가 되자 우르르 일어나서는 거의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죠. 공부를 덜 끝낼 거라 왠지 집이나 독서실에 가기 싫거나 좀 더 계기다 가려는 사람만 남죠. 그날은 왠지 의자에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전 좀만 더 공부하다 가기로 했죠. 모두 4명이 남았네요. 남아있는 4명의 의도는 명확할 정도로 분명했죠. 한 놈은 우리 반에서 2등하는 놈. 이놈은 책 좀 더 보다가 가겠죠. 한 놈은 무협지 읽느라고, 한 놈은 담배 한 대 피고 놀다 가려고,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고 9시 30 정도 됐습니다. 뭔가 냄새가 솔솔 나서 돌아보니 가장 뒷자리에서 이 녀석 그대로 담배 물고 동그랑땡 만들고 있습니다. 별명이 개건다. 우리 반 최고의 농땡이. 이 녀석이 저를 쓱 째려보더니 너도 한 대 할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넘버추가 한 대 줘봐라 합니다. 우리 그쪽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심지어 무협지 보던 그 녀석까지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개건달도 놀라는 표정으로 너도 담배 피나? 이 새끼 이제 보니 호박씨 깠었네.
하고 마구 웃습니다. 자, 여기 있다 받아라. 무협지가 언제 꺼냈는지 담배를 넘버2에게 던집니다. 나 불 없어 불도 던져. 치사한 넘버2 새끼. 무협지가 먼저 지 담배에 불 붙이고 라이터를 넘버2에게 던집니다. 개건달이 제 어깨를 꾹꾹 찌릅니다. 너는 뭐야? 지금 개기냐? 이 새끼가 제 입에 담배를 하나 꾹 물립니다. 너 담배 안 피지? 이때다 하고 배워. 좋은 거야. 사실 그때 처음으로 담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담배를 피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란 게 지금 설명한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 일어난 어떤 상황 때문이었죠. 한 모금 쭉 땡기고 입안에서 우물우물 후. 우와 이 새끼 꼬금 담배하고 지랄이야. 잡아봐. 이렇게 숨을 들이키는 순간 같이 마시라고. 우을 콜럭콜럭. 전 가슴에 연기가 처음으로 들어차자 마구 기침을 해댔습니다. 개건달 웃기다고 박장대소합니다. 전 천천히 한 모금 담배를 의미하며 창밖을 봅니다. 학교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라 저기 뭐야? 사람 아니야? 제가 손으로 창밖을 가르치며 말했죠. 넘버2와 개건달이 쳐다봤습니다. 어라, 저 새끼 저기서 뭐하는 거야? 분명 학교 운동장 올라가는 계단 제일 위쪽에 웬 판초이도 아니고 여하튼 헐렁한 장포 같은 옷 입은 사람이 이쪽을 향해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던 무협지도 창 쪽으로 오더니 그 사람을 봅니다. 개건달이 갑자기 저거 사람이야? 귀신이야? 하는 말에 전 소름이 쭉 오릅니다. 우리 네 명이서 가만히 지켜보던 순간 가로등이 갑자기 한번 깜빡이더니 뚝 커져 버렸습니다. 우리 네 명은 당황하고 놀라워서 야 재수없다. 우리 그만 가자. 라는 말에 동의했죠. 넘버2와 무협지 저는 가방을 챙기는데 개건달이 화장실이나 가야겠다고 나갑니다. 얼마 뒤 우리는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비명소리를 접합니다. 복도로 뛰어나가니 다른 반에 남아있는 애들도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화장실 문이 쾅하며 열리더니 개건달이 기듯이 뛰쳐나옵니다. 아 시발 그 새끼 뭐야. 화장실 창문에 매달려 있어. 전 불이 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제 뒤를 넘버2와 무협지가 같이 달려왔죠. 화장실에 들어서는데 불이 꺼졌는지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스위치를 더듬어 보니 이미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 무협지 보고 라이터 달라 해서 라이터를 켜서 그 불빛으로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 줄기 바람이 휙 불더니 라이터가 커집니다. 전 다시 켜려고 했으나 바람이 자꾸 불어와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협지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여기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없구만. 이러는 겁니다. 그때 형광등이 반짝하더니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아 시발 저 새끼 담배 잘못 폈냐? 뭘 봤다고 지랄이야. 라고 합니다. 개건달은 화장실 밖에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말로는 화장실 들어가서 소변 보고 거울 한번 쳐다보고 손 씻는데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웬 남자가 화장실 창문 밖 매달려서 고개를 들고 지를 노려보더랍니다. 즉 턱걸이 할 때 철봉 위로 머리를 당겨 올렸을 때 자세이죠. 어찌나 놀랐는지 비명 지르고 바로 뛰어나왔는데 그 다음이 저희가 본 장면이었죠.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저희 반은 4명이 3, 4, 5반 합쳐서 3명이었죠. 우리끼리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개건달이 본 사람이 아까 운동장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본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처음 목격한 며칠 전 비오던 때를 떠올리고 제가 말합니다. 7명 모두 분명 귀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학교에 퍼지는 것은 다음날 반나절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종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자 학교는 온통 귀신 루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 때는 학교랑 집이 조금 멀어서 학교 근처 독서실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여기서 숙식하고 공부하는 우리 반 학생이 무려 8명이나 됩니다. 그때 넘버2도 여기 있습니다. 저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한창 공부하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건드립니다. 넘버2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중요한 문제집을 학교에 두고 왔다고 같이 갈래라고 합니다. 전 신경질적으로 이 시간에 무슨 학교냐고 내일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집이냐고 내가 있으면 빌려주면 되고 없으면 다른 사람 거 잠시 빌렸으면 될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 새끼가 조금 주저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문제집에 돈 5만 원을 껴놓았답니다. 지금 애들이랑 당구 한 판하고 한잔 할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면 저도 끼워준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차피 내일 일요일고 하니 가끔 기분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서 구미가 땡겼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반 8명 중에 5명은 집에 돌아갔고 저랑 넘버2랑 나머지 한 명이 벌써 당구장에 가 있는데 이 녀석이 넘버2에게 연락한 모양입니다. 할 수 없이 저랑 넘버2랑 학교에 갑니다. 정문이 잠겨 있네요. 수희 아저씨 불러봅니다만 묵묵부답할 수 없이 담치게 합니다. 저희 건물이 본관 건물이라 정문 잠겨 있습니다.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다른 교실 창문은 다 잠그는데 화장실은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거든요. 여하튼 우리 교실로 와서는 넘버2가 책상 서랍에 있던 문제집을 꺼내서 그 사이 끼워져 있는 세종대왕님을 모셔냅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교실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달빛이 밝은 날이었습니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운동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 씨발 저 귀신 새끼 라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넘버2가 제 비명에 놀라서 세종대왕님을 떨어뜨렸습니다. 운동장 계단이 이번엔 가로등 불빛 바로 아래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넘버2가 기겁을 합니다. 아 씨발 사람은 사람 형상인데 하체가 흐릿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넘버2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넘버2가 세종대왕 죽는다고 허둥거립니다. 불빛이 없어 안 보입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교실불을 켰습니다. 후다닥 줍고는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당구한 게임 치고 술 한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요 귀신 이야기가 안주처럼 술술 나옵니다. 도대체 정말 귀신이 있다 없다부터 왜 나타났을까까지. 그때 한 녀석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귀신이 무턱대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뭔가 원한이 있거나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술김에 넘버2랑 저와 몇몇은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 보자는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요 술자리에 학생회장이 있었거든요. 그 녀석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는군요. 갑자기 학교가 귀신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곧 선생님들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날 종례 시간에 쓸데없이 귀신 이야기하면 혼낸다고 담임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넘버2와 함께 일단 목격담을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격한 제가 핵심이 되었고 학생회장이 반정회의 때 각 학년별로 귀신 목격담을 수집해 주었죠. 요 며칠 사이 거의 8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 2학년은 일찍 집에 가기 때문에 거의 없고 한 것만 그것도 좀 얼랑뚱땅한 이야기고 거의 3학년이 전부네요. 그때 개건달이 합세합니다. 우리는 방과 후 자율학습이 시작하기 전에 노트 하나 펴놓고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격담을 종합해보면 거의가 운동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건달이 목격한 화장실에 직접 매달려 있었을 때 말고는 거의 운동장에서만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서 목격된 사례가 3번. 제가 비오는 날 1번 개건달 화장실 1번. 넘버2랑 토요일 저녁에 돈 가지러 왔다가 역시 가로등에서 1번. 나머지 2개가 스탠드에서 1번. 역시 100m 트랙에서 한 번이더군요. 요 2개는 자율학습 기간에 떠들다가 걸려서 운동장에서 벌써 다 봤다는군요. 일단 이 인물이 운동장 주위에서 자꾸 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은 아무런 진전도 가지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거의 7월달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귀신 이야기가 학교에 이제 유행처럼 떠돌고 목격 건수도 더 늘었습니다. 선생들은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입도 뻥긋 못하게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랑 넘버2랑은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때입니다. 도시락은 이미 2교시 휴식 시간대 해치워버렸던 참이라 스피커에 흘러나오는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때 음악이 또 끊기더니 방송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교장 선생님 목소리입니다. 넘버2랑 귀신씨인 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교장실로 튀어오릅니다. 무슨 일일까 하고 교장실로 둘이 뻘쭘하게 들어갔습니다. 교장실엔 교장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 학생회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네가 우리 학교 귀신 조사한다고 그러던데 그래 뭔가 알아낸 것 있는 하고 물었습니다. 전 대충 목격 사례 등등을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종례 끝나는 순간 담임이 저와 넘버2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바다를 쓱 꺼내 드시는 봄이 여사롭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책상 짚고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끼들 정신 상태가 걸러먹었어. 니들이 뭔 무당이라도 되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먼지랄들이냐?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너거가 지금 어떤 환경인 줄 알고 설치냐? 이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지랄이냐? 라고 말하며 넘버2랑 저랑 졸라게 맞았습니다. 각 공격당 600헥토파스칼의 압력을 가진 물바다의 위력은 정말 맞아본 사람만 그 능력을 겨우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울담임 선생 생활 수십 년 동안 한 바다를 매년 물과 피로 담글질하여 단련시켰으며 수년간 물과 피를 먹은 그 바다의 위용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히 위축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에서는 그 물바다를 한 번도 맞지 않고 졸업했다면 진정한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다 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보유한 초래어 아템이었습니다. 개화적 일반 있는 누더기를 걸친 저와 넘버2는 초특급 레어 아템의 공격력에 완전 쥐지를 쳤습니다. 각 30번의 스트레이트 초필살기를 연속으로 맞아보면 입에 개거품이 절로 물립니다. 기분 개떡같더만요. 누가 꼰질렀는지 뻔하죠. 배신자. 학생회장 녀석. 우리는 기다시피 엉덩이를 주무르며 학생회장을 찾아서 멱살을 움켜쥐고는 올 너 죽고 나 죽자 했죠. 이 녀석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뭔 일인가 했죠. 이 새끼야 네가 이르는 바람에 담임에게 초특급 레어 아이템으로 공격받았다고 따졌죠. 그러나 학생회장의 말은 그것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고 교장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더군요. 내용인즉슨 어제 저녁 음악 선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애들의 귀신 이야기는 웃기는 학교 생활의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죠. 그날은 시험 문제를 만드느라고 늦을 줄도 모르고 계속 음악실에 계셨죠. 물론 여선생입니다. 그때 수희 아저씨가 방문합니다. 선생님 너무 늦었어요. 퇴근하시라고. 그때 음악 선생이 시계를 보고 안 늦었네 하며 음악실을 정리하고 창문 커튼을 치려고 하는 순간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 웬 사람이 서성이는가 하더니 순식간에 계단 위로 쭉 올라가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폭이 무척 커서 한참 액션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만 이 사람은 걸리적거림도 없이 거의 일직선으로 그냥 쭉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앞에 와서는 자신 쪽으로 휙 돌아 서더랍니다. 그리고 비명, 기절하셨답니다. 마침 수희 아저씨가 근처에 계셔서 달려왔답니다. 그 사실을 다음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교장 선생님은 그때까지 학교 귀신 유행을 모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생 주임인 저희 담임과 학생회장 불러놓고 물으신 거고요. 학생회장이 귀신 처음 본 제 이야기와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불려간 것이고 저희 담임이야 공부에 열중해야 할 고3이 헛질을 한다고 열받으신 것이 분명하고요. 그 초특급 레어템의 공격력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단 30번의 공격에 저와 넘버2의 엉덩이가 피투성이가 되었답니다. 근처 치유사 상점인 약국에서 허접 8인인 치유 아이템인 파스 하나씩 장만해서 상처 부위에 발랐습니다. 거의 회복하려면 최소 한 달은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완전 회복하는 데는 달 반이나 걸렸죠. 여하튼 그 사건 이후로 조금씩 귀신 이야기가 묻혀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수희 아저씨. 우리는 소문을 접하고 넘버2랑 저랑 그 당시 갓 출시한 컵라면을 들고 방문합니다. 우리는 수희 아저씨랑 오래전부터 일면식이 있어서 그동안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였죠.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방문하니 TV 보고 계셨습니다. 아저씨랑 출출할 테니 라면 드시라고 드리고 아저씨는 저희랑 라면 먹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 전 비가 심하게 온 날 때문에 학교 운동장 배수로가 많이 유실되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 2명 불러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었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낮에 공사하는 것보다 조금 어둡더라도 공사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공사에 열중하는데 100m 트랙 끝나는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조금 있다 나머지 일꾼은 가시고 혼자 약 20m 정도만 작업하면 끝낼 것 같아서 막 삽질을 하시고 있던 중 트랙 끝나는 곳에 철망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찢어진 부분에 웬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너무 소름이 끼쳐서 손전등을 비추었는데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놀래서 일 포기하고 삽 챙겨서 걸어 나오는데 뒤가 싸늘하여 돌아보니 조금 전까지 자신이 작업하던 곳에 그 사람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놀래서 다시 손정등 비춘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놀래서 뛰는데 거의 다 운동장 내려와서 다시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가로등 근처까지 따라왔다지 뭡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계속 손전등 비추고 내려왔답니다. 그때 시간으로 보면 저희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대였군요.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쯤이었으니까요. 학교 건물로 다 내려오자 더 이상 안 따라오더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수희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귀신이라지만 진하게나 다 목격되고 이건 분명 사람의 장난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는가 장난치나 했습니다. 그동안 헛고생했다고 허탈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더군요. 며칠 뒤 정말 무지하게 찝니다. 교실도 푹푹 치고 그때 마침 체육 시간이었는데 역시 고3인 우리는 자율학습 시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막 체육 선생이 들어오시더니 야 너희들 너무 덥고 찌푸풍한데 차라리 땀이나 쫙 빼자 하십니다. 우리를 함성으로 대답합니다. 농구 좋아하는 애들 한 팀, 축구화 애들 한 팀으로 갈라집니다. 저는 축구팀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놈 없다고 다 운동하라는 체육 선생님의 말에 짱 박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간만에 축구공 차보니 신납니다. 교실은 그렇게도 덥더니 밖에 나왔는데 오히려 시원합니다. 땀은 비오듯 흐르지만 한 게임 무딱하고 넘버투랑 잠시 쉽니다. 넘버투랑은 원래는 안 친했었는데 귀신 사건 이후로 많이 친해져서 거의 같이 다녔습니다. 100m 트랙 바로 옆 스탠드에 넘버투랑 앉아 있는데 개건달이 슬슬 접근합니다. 우리 쪽으로 슬슬 오더니 바지 속에서 종이로 돌돌만 뭔가를 꺼내네요. 이 새끼가 담배를 종이로 돌돌 말아서 바지춤에 끼워 놓았네요. 야 마침 3개 있다 한 꼬바리 땡기러 가자. 라는 말에 넘버투는 입맛을 쩍쩍 다십니다. 저야 담배 핀지 얼마 안 돼서 그리 흥미 없습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답니다. 같이 피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100m 트랙이 끝나는 곳에 철망을 둘러 쳐놨는데 사람이 통과할 정도로 찢어진 곳이 있습니다. 눈치 살살 살피다 우리 3명은 그곳으로 기어들어갔죠. 학교 운동장 뒤편엔 그야말로 야산입니다. 인적도 거의 없죠. 우리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갔죠. 풀숲을 헤치고 나가니 마침 조그만 공간이 나오더군요. 담배 한 대씩 입에 물고 쪽쪽 빨아댑니다. 야 아직 뽀금 담배 하냐? 담배 아까워. 이것 봐봐 이렇게 싹 삼키라고. 개건달이 아직 뽀금 담배 하는 제게 준 담배가 아까운지 난리입니다. 그때 넘버투가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 쓰레기장 있냐? 냄새 한번 고약하게 나네. 라고 말했습니다. 넘버투 있는 곳으로 가니 어디선가 고약한 된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야 무슨 냄새야? 빨리 나가자. 라고 제가 재촉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오줌 한 번만 싸고 가자. 라며 개건달이 오른쪽 풀더미 쪽으로 한참 가더니 바지춤을 내립니다. 야 새끼야 남자끼리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멀리 가. 넘버투가 핀잔을 날립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 씨발 냄새 졸라 나네. 근데 이게 뭐야? 우와. 갑자기 소변을 보려고 폼 잡던 놈이 주저앉습니다. 넘버투랑 저랑 달려갑니다.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먼저 보인 것이 살더미인지 짐승사체인지 전 처음엔 염소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입니다. 거의 다 썩어가고요. 눈에 보이는 살점인가 그곳에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는 제가 후회할 정도입니다. 냄새가 코를 진동해 댑니다. 얼굴 쪽이 풀숲에 많이 가려져서 사람이라고 금방 못 알아봤고요. 다리 쪽인가에 장화가 신겨 있어서 겨우 사람인 걸로 판단이 되더군요. 왜냐하면 위도시 비옷인가 팔소매 없이 그냥 둘러매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비오면 걸치는 판초우에 같은 거라 제일 처음 사람인 줄 몰랐죠. 넘버투가 선생한테 알리러 뛰어나갔죠. 개건달은 거의 안색이 싹 갔고요. 저는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겨우 냄새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막상 사체를 보니 아까 느꼈던 냄새와는 강도 자체가 다르더군요. 한참 후 체육 선생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느 쪽이냐고 제가 소리쳤죠. 이쪽입니다.
체육 선생도 그 사체를 보시더니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나가라. 다 나가.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조금 후 경찰이 왔습니다. 저희 3명은 체육 선생님과 함께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냐고 물어서 저희는 대충 소변이 마려워 소변 보러 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가보니 그 사체가 있더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담배 피러 갔다고 야기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온 것이 앰뷸런스가 아닙니다. 동네 쓰레기 청소차였습니다. 사체가 너무 심하게 썩어서 앰뷸런스에 못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청소차를 부르다니 하얀 가운 걸친 의사들이 먼저 판자위인가 뭔가의 사체를 수습해서 그대로 쓰레기 청소차에 싣더군요. 저희 3명은 바리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상한 눈초리로 저희를 보십니다. 여하튼 아까 경찰한테 진술한 동일한 내용으로 교장 선생님께 보고합니다. 그날 학교가 온종일 시끌시끌합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종례 시간 우리는 담임선생 손에 들려진 초특급 울트라 레어템을 목격하게 됩니다. 웬만해서 잘 안 꺼내놓는 고급 아템인데 이번에 꺼내 오신 걸 보고 제 손이 엉덩이 쪽으로 본능적으로 가더군요. 일단 개건달이 불려나갑니다. 바로 전곡을 찌르는 선생님의 일침. 너희 거기 뭐 하려고 갔었어? 담배 피려고 간 거지? 아닙니다. 정말 소변 보러 간 거예요. 바첫. 교실을 온통 휘젓는 울트라 레어템의 파괴력에 저와 넘버2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개건달이 엎어져서 푸들푸들 거립니다. 담임이 그런 개건달을 보고 손이 덜 풀렸는지 입맛을 쩍쩍 다십니다. 그리고 휙 돌아서서는 야 귀신씨 이놈이랑 넘버2. 저와 넘버2는 화들짝 발딱 일어섰습니다. 니들 많이 놀랐지? 오늘 본 거 빨리 잊어버려. 자 반장 종례 끝내자. 저와 넘버2는 순간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되는 기쁨과 안도감이 녹아 있었습니다. 담임이 나가자 우리 반 학생들이 저희 쪽으로 모두 몰려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쌍한 개건달이 입에 개거품 물고 자빠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번에 쓰다 남은 파랭이 아템 안티프라민을 살며시 건네며 이거 발라 덜 아프더라. 한마디 해줍니다. 아마 담임은 개건달은 소문난 골동이라 분명 담배 피러 갔을 테고 그리고 저와 넘버2는 반에서 A급 범생이니 담배는 아닐 테고 정말 소변 보러 갔다고 생각하셨을 테죠.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귀신을 봤다거나 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 이야기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애들끼리 추측성 루머가 상당히 떠들었지만 다 근거 없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맞아 죽었다니 자살이니 등등. 우리는 자체적으로 목격한 그 사람이 귀신이 맞다고 결론 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났나 보다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거니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목격한 것이 처음인데 기가 몹시도 오는 날이었죠. 그때 100m 트랙 철망 있는 곳이었는데 분명 비옷을 걸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때 넘버2랑 개건달이랑 인연이 되어 학교 생활 끝날 때까지 망역지호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갈 때까지도 그 우정이 변치 않았는데 제가 군에 가고 집도 이사가고 하는 바람에 모두 연락이 끊어져 15년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네요. 해바라기 극장편. 그 입을 치르고 우리는 그야말로 인생의 무궁무진한 참맛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답니다. 맥주의 당구에 이것이 진정한 삶이란 말인가. 저와 넘버2 개건달은 매일 당구와 술로 촌각도 아까운 듯 당구 휴대에 초끝을 해댔습니다. 그 시절 우리 꽃비리의 최고의 놀이문화가 당구였습니다. 요즘처럼 PC방이 있는 것도 온라인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컴퓨터에 검자도 구경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한 친구를 만납니다. 아주 우연히. 이 친구는 고2 때 같은 반인데 아주 친하게 지낸 놈이죠. 3학년 때 반이 갈리면서 서먹해졌는데 그날은 우연히 저 혼자 있다가 그 녀석과 마주쳤네요. 이 녀석 아주 꽃미남입니다. 이번에 미대에 시험을 쳤어요. 타고난 기질이 장난이 아닌 놈이었죠. 그리고 부르주아 계열입니다. 아버지가 극장을 운영하고 어머니가 호프집을 운영했죠. 그것도 신의 한복판 알토란 같은 노른자 땅에서 말이죠.
꽃미남이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술. 마다할 제가 아니죠. 그것도 술인데. 오후 6시부터 밖에 쌀쌀한 날씨를 뒤로하고 500cc 생맥을 걸쭉하니 걸치니 요 맛이 천국이로사. 둘이 조금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릅니다. 노가리 팍팍 가면서 마시다 보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야 그만 마시고 우리 극장에 가서 좀 쉬자고 했습니다. 호프집 옆 건물이 바로 극장이었어요. 뭐 일극장은 아니고 재개봉관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극장 이름이 해바라기였던가. 근데 이 녀석이 극장은 안 가고 화장실로 저를 데리고 가네요. 화장실 창문치기 하니 좁은 틈이 나오는데 그 좁은 틈으로 살살 기더가니 극장 화장실 창문이 나옵니다. 또다시고 창문으로 기더가니 극장 안. 그 녀석이 가끔 공부하다 짜증날 때 한 번씩 이용하던 비밀 통로랍니다. 당당히 입구로 가면 될 텐데 역시 집어를 개 못 준다고. 극장에 들어가니 딱 마침 영화 첫 부분 시작하네요. 솔직히 3류 극장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9시가 마지막 프로였거든요. 영화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무지 공포 영화였으면 분명합니다. 후라이 나이트인가? 나이트메어 1편이던가. 여하튼 피 좀 뿌리고 부엌칼 좀 휘두르고 간혹 사시미도 좀 보이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 넓지 않은 극장 안엔 저와 꽃미남 그리고 연인 한 쌍, 김 빠진 총각 두 팀 이렇게 총 6명입니다. 연인은 앞자리 저희가 중간자리 총각 2명은 조금 뒷자리 완창 영화에 몰입해봅니다. 앞자리 연인 한 쌍, 온갖 허접스런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녀칠석 부동석이거늘 세상 말세다 했죠. 저것들이 여기가 여관방인지 착각하나 했습죠. 영화는 중반을 향해 가고 영화 화면이 온통 피바다 분위기를 형성해 갈 즈음 제 오줌통이 다 찼습니다. 아까 맥주 먹은 것이 벌써 방광에 들이찼나 봅니다. 생리현상은 어찌 빠른지 일단 살짝 쿵 일어서서 오른쪽 검은 장막을 헤치고 화장실 비상등을 확인하고 걸어 나갑니다. 그때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특수고무 재질이라 반질반질한 극장 바닥에 촥 밀착되어 걸어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입에 담배 한 대 꺼넣어 물로 건들건들 걸어갑니다. 전면에 화장실 문이 보이더군요. 전 손잡이를 잡고 막 문을 밀고 들어가는 찰나. 어라? 화장실 변기에 웬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오버트 하는 건가? 일단 남자 변기 구조가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구조구 앞에 가득 쳐진 첫 번째 사로였던지라 그놈이 등 부분이랑 엉덩이 부분과 신발 뒤꿈치 부분만 보였더랬죠. 간혹 뒤통수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해서 꼭 오버히트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 더러운 새끼. 여기서 뭔 오버히트야. 손잡이에 힘이 들까고 손잡이를 막 비트는 순간 제 눈에 뭔가 들어옵니다. 저게 뭐야? 그 새끼가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양발 사이로 아까 많이 봤던 빨간 곡물이 보이는 겁니다. 꼭 잘못 봤나 해서 자세히 보니 D입니다. 부실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양발 사이로 스르륵 스며나오는 게 분명 D 맞습니다. 순간 헉하는데 담배 연기가 폐부로 갑자기 기더가면서 기침이 몰려옵니다. 저 담배 던지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화장실 문은 나무 문인데 제 얼굴만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길로 보고 있거든요. 전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마터면 기침을 할 뻔했습니다. 식은땀이 저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 내어 고객을 살짝 들어봅니다. 저 쉘이 계속 고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며 앉아있는데 양다리 사이로 핏물이 오마이갓. 전 거의 기다시피 해서 복도의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 마렵던 오줌볼은 그 장면 하나에 끝나버리더군요. 전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겨우 극장 오른쪽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지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전 꽃미 남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 앉았습니다. 연속 영화 본다고 정신 팔려 있습니다. 야, 나 지금 희한한 거 보고 왔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본 장면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꽃미남이 놀라며 확인 사살하러 가자 합니다. 먼저 처음 들어올 때 인원 확인 사살합니다. 화찌랄 연인 안쌍 오케이. D 총각들이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복도로 살며시 나갑니다. 둘이 벽에 딱 붙어서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접근합니다. 숨소리 마저 죽이며 둘이 화장실 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빼꼼히 들여다보니 그 새끼 아직도 있습니다. 야 봐. 저거. 앉아있던 자세는 그대로인데 아까보다 핏물이 더 많이 쓰며 나왔습니다. 꽃미남실이 얼굴이 뻣뻣이 경직되더군요. 둘이 다시 고개 쳐박고 가만히 숨고르기 들어갑니다. 그때 빠직 와지직 빠직 웬 해괴한 소리가 슬슬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꽃미남과 저는 서로 쳐다보며 그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꽈직 빠지작. 뭐랄까. 무엇을 봐서 먹는 듯한 말 그대로 무엇을 요란스럽게 뜯어먹는 듯한. 저와 꽃미남은 숨 넘어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대로 돌진할까도 생각했지만 꼭 어떠한 미스테리한 장면이라든지 공격적 행동을 그 인물이 할 것 갖다 쫄아서 그러지 못합니다. 이핑. 이번에 그 새끼가 움직이는지 운동화 바닥이랑 화장실 바닥이랑 비벼대서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와 꽃미남은 동시에 엄마야 하는 표정으로 복도 바닥을 포복합니다. 저 쉘이 영화처럼 뛰쳐나와서 사시미를 휘두를 것 같은 공포심에 휘말립니다. 정말 그때 저와 꽃미남은 근 10m를 낮은 포복으로 기었습니다. 아마 군대에서 그렇게 기었다면 포상휴가감입니다. 여차여차해서 겨우 입구까지 도착해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극장 안으로 뛰어듭니다. 연인 한 쌍, 총각 2명 역시나 그 새끼는 제3의 인물임이 확실했습니다. 도대체 화장실 변기에 대가리 쳐박고 먼지줄 하는 건지 호기심이 공포감과 비례해서 밀려옵니다. 약 10분 정도 숨고르기 하니 난데없이 오줌이 질끔질끔 밀려 나옵니다. 더 참다가는 고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극장의 오른쪽은 남자 전용, 왼쪽은 여자 전용입니다. 별 수 없이 치마 전용으로 갑니다. 화장실 벽에다 실내도 할 수 없고 극장 안에서 일을 치를 수 없는 거라 치마 전용으로 가는데도 무서워서 꽃미남 대동하고 갑니다. 거서 시원하게 일 처리 후 살짝쿵 극장 입구에 갑니다. 뷰 받는 아저씨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꽃미남이 주인 아들 애미인지 익히 아는지라 우리는 9시 프로 입장 몇 명인가 확인해 봅니다. 그때는 표 받아서 송곳 같은 곳에 폭 찔러두니까 딸랑 사장. 우리가 창문치기 했으니 없을 테고. 총각 2명이랑 연인 한 쌍 사장이네요. 그 전 프로 마칠 때까지 모아둔 것이 16장. 근데 아저씨 말로는 그 전 프로 끝나고 대기 시간에 화장실 청소하고 극장 안까지 다 확인했다는군요. 그때 총각 2명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 화장실 인간은 대체 뭔 놈일까? 아저씨에게 아까 화장실 이야기했더니 아저씨가 귀찮은 듯이 이번 프로 끝나고 청소 아줌마 올 거랍니다. 확인도 안 하려고 하시네요. 우리는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놈의 호기심이 너무 강한지라 일단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기자로 의견 일치 봅니다. 그때 총각이던 연인 중 남자던 분명 화장실 갈 거고 우리는 따라 들어가면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중에 영화는 거의 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애써 졸인 마음을 다잡으며 시간이 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종이 울리고 영화가 끝이 났네요. 그나마 있는 사람이라곤 달랑 6명이서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각 2명이 화장실 가네요. 잘됐다 싶어 같이 졸래졸래 따라갑니다. 끼어컥 요란한 소음을 내고 문이 열립니다. 에고 아까 제가 문을 열었다면 지금 여기 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좌르르. 아, 키가 보이네요. 먼저 들어선 총각 2명이 비명 지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으악 으악. 제가 허겁지겁 가득 한마디 돌아서자. 으악. 저와 꽃미남은 놀란 입을 마물지 못했습니다. 변기한 그런 남자 소변기 안에 왜 동그랗게 백색짜기로 만든 손바닥만한 뚜껑 아시죠? 그 위에 고양이 대가리와 뒤쪽에 잘려진 꼬리, 앞다리 한 쌍 뒷다리는 없고요. 나머지 부위는 없네요. 주위에 완전 피바다네요. 그 고양이 대가리 정말 섬뜩하더군요. 목이 뜯겨진 채로 더욱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더군요. 또한 황당한 게 뭐가 얕았는지 머리털이 반질반질 뒤로 넘겨져 있더군요. 총각 2명과 저와 꽃미남은 완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그 인물이 뭔가 우저작하는 소리 냈던 게 아까 먹은 맛있는 생맥이 그대로 넘어오는 듯한 기분. 그러면 몸통이랑 뒷다리 한 쌍, 몸통 안의 내용물은 어디 있을까? 아 씨발 새끼 생고양이를 존나게 처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아 기분이 더럽습니다. 피 안 밟으려고 이리저리 뛰었네요. 꽃미남과 저는 나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 혼자 봤다면 거짓말이라고 공갈치겠지만 자기도 두둔 뜨고 목격한 상황이라 판단이 안 서는 모양이네요.
아 싶었고 여우가 둔갑해서 고양이 처먹었나. 도저히 사람이 한 짓이라고 도저히 생각이 안 듭니다. 꼭 뜯어먹은 부위가 정말 짐승이 뜯어먹었는 것 같더라고요. 놀라는 비명 듣고 아저씨 와보네요. 아저씨도 그 장면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네요. 곧 쓰레받기랑 빗자루 들고 와서는 욕을 해댑니다. 아 도대체 어떤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길래 극장 화장실에서 이 짓거리를 했는지. 사람인지 둔갑여우인지 마귀인지 귀신인지 정신병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차라리 귀신하고 마주치는 게 나을 뻔했을걸.